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요즘은 나이 들면서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졌죠. 생활 양식이 서구화되면서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1970년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 미만이었던 당뇨 환자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 14%까지 증가했고,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약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익산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장슬아 과장과 함께 당뇨의 이해와 관리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18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활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 65세 이상 성인에서는 10명 중 3명에게 당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당뇨 환자는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당뇨. 당뇨병의 이어와 관리에 대해 내분비내과 전문의 장슬아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변을 보면 당뇨 환자 이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당뇨는 어떤 질병인가요? 네, 당뇨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우리 몸속의 영양소가 비정상적으로 소변으로 빠져나온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는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일정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때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가 되는데 네. 이를 고혈당이라고 합니다. 예. 당뇨는 고혈당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여러 가지 장기들이 손상되고 대사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병입니다. 네. 결국 이 당뇨에 있어서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유를 들어보면은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도 활동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보통 혈액 속에 있다가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데요. 네. 이때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당뇨는 왜 생기는 건가요? 인슐린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 하나인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인데요. 당뇨 환자에서는 인슐린이 결핍되거나 혹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기능이 저하되어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은 포도당이 정상적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되어서 당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병명 때문인지는 모르겠어도 어른들이 흔히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린다, 뭐 단 거 많이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꼭 당뇨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단 음식들은 대부분 칼로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비만이 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뇨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당뇨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되나요? 크게 1형 당뇨, 2형 당뇨, 기타 당뇨,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1형 당뇨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공장 역할을 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서 인슐린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생기고요. 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과 그리고 상대적인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95% 이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당뇨병은 뭐 췌장 절제술 후나 혹은 쿠싱 증후군 같은 내분비 질환이 관련이 있거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제 복용 등으로 인한 2차성 당뇨병이 해당이 되고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는 당뇨가 없던 정상 여성에서 임신 기간 중에 혈당이 상승했다가 분만 후에 회복되는 형태의 당뇨병을 말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95% 이상은 2형 당뇨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왜 그런 거죠?
최근 들어서 이형 당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생활 습관의 서구화 및 그리고 비만 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비만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게 되고 이에 따라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당뇨를 의심해야 할까요? 먼저 이형 당뇨는 당뇨 발생에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 당시에 이미 만성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지속되면 이른바 3다 증상이라고 하는 다음, 다뇨, 다식의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해도 제대로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허기가 지고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물을 자주 찾게 되고 이에 따라 소변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몸이 쉽게 피곤해지거나 혹은 상처가 잘 생기거나 잘 낫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 이미 나타날 때는 만성화된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미리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우선 당뇨는 나이가 듦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성인과 그리고 당뇨병의 위험인자가 있는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매년 선별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위험인자로는 직계 가족의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혹은 비만이나 과체중에 해당되는 경우, 공복혈당 장애나 내당능 장애와 같은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은 분들의 경우나 임신성 당뇨병이나 4kg 이상의 거대화 출산력이 있는 경우, 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과거력이 있거나 고혈압이나 이상 지질혈증을 진단받은 분들에 있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당뇨가 있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당뇨도 그럼 가족력이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당뇨는 가족력과 연관이 지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부모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당뇨병 발생 위험이 3.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족력보다 어떤 그런 환경적인 거나 생활 습관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족력이 없어도 당뇨가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결국 가족력이 없어도 똑같이 발병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검사를 잘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당뇨는 진단은 어떻게 내리나요?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진단 기준으로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수치가 126 이상이거나 75g 경구 당부화 검사 후 2시간 후 혈당이 200 이상 혹은 앞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당뇨병의 증상이 있으면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에도 당뇨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당화혈색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네. 이게 6.5% 이상일 때는 당뇨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이 당화혈색소라는 건 뭔가요? 네. 당화혈색소는 최근 2, 3개월 전후에 혈액 내 포도당 수치를 반영하는 검사로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당화혈색소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당뇨병 합병증 발생과 밀접하고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조절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화혈색소가 7%라는 것은 최근 2, 3개월간 환자의 평균 혈당이 154 정도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10%라는 것은 평균 혈당이 240 정도였음을 의미합니다. 네. 이 당화혈색소 상승이 합병증 발생과 밀접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앞서 당화혈색소는 최근 2, 3개월 전후에 이제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를 반영하는 검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당화혈색소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수개월간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혈당 상태의 지속은 다양한 합병증 발생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서 시행된 당뇨병 연구에 따르면은 당화혈색소를 1% 낮추면 미세혈관 합병증이 37% 그리고 심근경색은 14% 감소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당뇨병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로는 대표적으로 눈, 콩팥, 그리고 신경, 심혈관계, 족부 등이 있습니다. 네. 심혈관계 질환으로는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데 특히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은 당뇨 환자에서의 주요한 사망 원인이 됩니다. 네.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분류가 되는 눈의 망막병증, 그리고 콩팥의 신부전, 그리고 신경병증 같은 경우는 당장 생존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 비용이 매우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여러 가지 합병증이 같이 생길 수 있는데 검사가 간단한 편이어서 매년 검사만 잘 받으면 초기에 빨리 알아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당뇨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는 성인 10명 중에서 4명은 본인이 당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치료 중인 사람 4명 가운데 3명은 혈당 조절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특히 젊은 사람에서 조절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당뇨 환자의 상당수는 본인이 당뇨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뇨병의 조기 진단 및 적극적인 치료가 시급한 실태입니다. 네, 일단 당뇨로 진단을 받고 나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가요? 네. 진단 시점부터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서 목표로 하는 혈당에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당뇨병의 관리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교육을 통해서 환자 자신이 당뇨병을 이해하고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구혈당 강화제와 인슐린, 그리고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있습니다. 처음 2형 당뇨를 진단받으면은 일반적으로 경구혈당 강화제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보통은 단일 약제로 시작하고 심한 경우에는 진단 당시부터 2가지 이상의 병합요법을 시행합니다. 이때 약제마다 작용 기전이나 효과가 다르며 당뇨병의 정도나 합병증, 동반 질환 등 환자의 어떤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네. 경구혈당 강화제는 먹는 약 그리고 주사제가 있고 인슐린은 어떤가요? 예, 인슐린은 주사제 형태의 치료 약제이고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1형 당뇨 환자 및 임신성 당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형 당뇨에서도 진단 초기라도 혈당이 너무 높은 경우나 경구약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혈당 조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급성 질환이 발병하였을 경우나 수술 시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먹는 약만으로도 당뇨 조절이 가능하던 사람이 인슐린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2형 당뇨병의 자연 경과를 살펴보면은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췌장 기능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2형 당뇨 환자에서도 적절한 시점에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인슐린 요법은 혈당 조절을 위한 어떤 최후의 배수진이라는 개념보다는 다양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당뇨 진단 당시에 혈당 수치가 너무 높거나 고혈당에 의한 증상이나 대사 이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포도당 독성으로 인해서 경구혈당 강화제만으로는 혈당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인슐린 주사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면 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맞아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슐린 주사는 스스로 직접 주사합니다. 단 인슐린은 매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병원의 의료진에게 인슐린 펜 사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본인이 교육을 받은 후에 매일 스스로 주입해야 하는 건데 한 번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하나요?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약을 많이 먹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던 환자가 늦게 인슐린 주사를 시작하면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은 적절한 시점에 일찍 인슐린 주사를 시작하면 췌장 기능이 차차 회복되면서 나중에 다시 먹는 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인슐린 주사를 늦게까지 미루는 게 더 화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네. 지금까지 먹는 약 그리고 인슐린 주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또 다른 치료제는 뭐가 있나요? 네, GLP-1 수용체 작용제라는 치료제로 인슐린과 유사하게 피하 주사하는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네.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고
저혈당이 없어서 인슐린 주사제와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당뇨 환자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작용으로 오심이나 구토, 설사, 복부 팽만감 같은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적절한 환자군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상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당뇨의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사실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잖아요. 네. 네, 식이요법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나요? 일단 식사요법은 규칙적인 시간에 알맞은 양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설탕류나 고지방류, 그리고 마가린, 빵, 과자, 튀김류와 같은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가능한 염분 섭취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얼핏 생각했을 때는 당뇨는 운동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는 중요합니다. 특히 빨리 걷기나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줄넘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혈당을 호전시킬 뿐만 아니라 혈압이나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춰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식이요법과 운동을 적절히 한다면 네. 먹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까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식이 조절과 운동과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혈당에 도달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예. 그러나 생활 습관만으로 조절될 수 있는 혈당의 정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진단 당시에 당화혈색소가 7.5에서 8.0% 이상이라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혈당을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과 동시에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반대로 약이나 주사를 사용하니까 식사나 운동 같은 것은 소홀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경우에는 혈당 조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는 중에도 혈당 조절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런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흡연이나 음주도 당뇨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흡연은 동맥경화증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며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합병증 중에서 눈이나 콩팥 등의 미세혈관 합병증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당뇨 환자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고 과도한 음주 역시 피하도록 합니다. 이 당뇨병 치료를 받으면서 실제로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혈당 조절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서는 실제로 혈당을 재보아야 합니다. 네. 하지만 병원에 갔을 때만 혈당을 재는 것은 공복이나 식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예. 또 어떤 혈당 조절의 지표로 삼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당화혈색소를 측정하여 목표로 하는 혈당 수준으로 조절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3개월마다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측정 주기는 혈당 조절 상태나 환자에 따라서 좀 더 짧거나 긴 간격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 이외에 환자 스스로 혈당을 측정하는 자가혈당 측정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들을 위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당뇨는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다니기 편하고 정기적으로 내원할 수 있는 병원에 다니시면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당뇨 관리에 대하여 상의하시고 스스로도 자신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식습관이나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장기 손상은 한 번 발생하거나 나빠지면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합병증 검사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에서는 비만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도 중요합니다. 당뇨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다, 좋다 보다는 나한테 맞는 치료법과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리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 장슬아 과장과 함께 당뇨의 이해와 관리라는 주제로 이야기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사랑니를
제외한 성인의 치아는 총 28개죠. 하지만 국내 인구의 절반가량은 채 20개가 되지 않는 치아를 갖고 생활한다 합니다. 치아 뿌리를 싸고 있는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서서히 녹아 사라지는 만성 치주염이 큰 원인을 차지하는데요. 만성 치주염은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천천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성을 쉽게 느끼지 못하고 노년이 되어서야 치아를 상실할 정도로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40대가 넘으면 반드시 정기적인 치아 건강 검진이 필요한데요. 잇몸과 치아 뿌리가 튼튼해야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수월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